안녕하세요. 청하습니다. 지금 처음 그 신성이 들이받은 게 640번 4월 5일, 그리고 백암성 떨어진 게 6월 1일, 그리고 6월 21일에서 23일 사이에 주필산 전투가 벌어졌고, 안시성 구원 목적으로 온 15만 고구려 군대가 참패했다는 게 일반적인 사서의 내용입니다만, 그 내용의 허우성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요. 당군이 안시성에 본격적 공격을 감행한 것이 8월 10일이니까 6월 23일 끝난 주필산 전투가 안시성 부근에서 이뤄진 전투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 공백이 잘 설명이 안 되죠. 그런데 자치통감의 7월 13일 의문의 이세민 지시, 전사자들의 시신에 표신을 해두어라. 주필산 전투 종결 이후 20일이나 지난 시점에 이 무슨 뜬금없는 지시인가? 사서에서 사라진 7월, 이때 뭔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 설명드렸습니다만 당군에게 뭔가 크게 타격이 있었던 것 아니냐. 그리고 이전까지 비교적 기승을 떨쳤다고 사서에 나오는 당군의 공성 능력이 안시성 공략 때부터 현저하게 떨어지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숨어있던 변수가 드디어 떠오릅니다. 바로 제가 이번 고구려 당나라 대결 제1편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설현타예요. 당나라 이세민이 글필 하력의 계책을 받아들여 설현타의 리더 진주가한에게 가한 상식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대굴욕, 궁극의 사기 한번 설명드렸는데, 이 설현타에서 이제 당한테 결혼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당 이세민이 받아먹을 가축 10수만 마리는 다 받아먹어 놓고 우리랑 결혼하고 싶으면 신랑 집안처에서 언제까지 여기로 와라 했는데, 날짜 안에 못 오니까 바로 약속 취소해버렸죠. 진주가한은 시키는 날짜까지 거기 가려고 사막에서 악전고투하면서 어마어마한 수의 가축 끌고 가다가 그 가축 절반 정도 잃고, 근데 결혼은 못하게 되는 대망신만 당한,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이런 사기를 쳤으니 당 이세민도 고구려를 정벌하면서 뒤통수가 뜨끈뜨끈 할 수밖에 없었죠. 사서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설현타에서 그 고구려 원정 직전에 이세민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공물을 바쳤다, 이런 기록이 나오는데요. 이때 이세민이 사신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신은 돌아가 너희 가한에게 똑똑히 전하도록 하라. 나는 이제부터 고구려 원정을 떠나려 한다. 너희들이 쳐들어오고 싶다면 지금이 기회일 것이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도록 하라. 이렇게 참으로 호탕하게 강한 모습을 보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서에는 이세민이 이렇게 호탕하게 블러핑을 치니까 진주가한이 후덜덜해 하면서 오히려 자기네들도 군사를 동원해 고구려 원정에 참여하겠다고 제안을 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서 이세민이 상당히 기묘한 입장을 표합니다. 그걸 거절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고구려라는 초강적을 상대로 힘든 원정을 가는데 하나라도 더 아군이 있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걸 거절했단 말이죠. 그 이전 사서 내용을 보면 설현타도 20만의 대병을 동원했다라는 기록이 보여요. 결코 만만치가 않은 세력이었던 것인데, 거절한 이유는 당연히 배신을 할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이세민이 설현타에게 나 고구려 치러 가니까 뒤통수 치려면 쳐봐라 라고 한 것은 당연히 대사기를 당한 설현타가 이 틈을 타 쳐들어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고, 근데 이제 와서 뒤늦게 야, 예전에 사기친 거 미안해, 다시 결혼해보자, 뭐 이럴 수도 없고, 진주가한이 무슨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럴 거, 어차피 안 될 거, 블러핑 전략으로 더 당당하게 나가자. 카드게임에서 블러핑이 뭡니까? 실제로 손에 쥐고 있는 건 원페어밖에 안 되는데 마치 무슨 풀하우스라도 쥐고 있는 양 500 받고 2000 더 쫄리면 다이 하시던지 이거잖아요. 여기서 그런 그 블러핑 전략, 속칭 뻥카라고 하죠. 외교적 블러핑을 통해 진주가한의 뒤치기 침공을 다이 주저앉히려는 그런 계책이었죠. 바로 여기서 연개소문이 움직입니다. 사서에는 주필산 전투가 끝나고 연개소문이 진주가한에게 사신을 보냈다고 나와요. 자치통감에 이렇게 나옵니다. 고려의 망리지 연개소문이 진주가한에게 사신을 보내 막대한 이익을 가지고 그를 유혹하였다. 그러나 진주가한은 당 이세민이 두려워 차마 움직이지 못하였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무서워서 벌벌 떨어 몸이 굳었을 리는 없고, 본인의 다소 경솔한 의사결정으로 어마어마한 가축을 잃고 대망신당한 경험 때문에 진주가한이 극도로 신중해졌었겠죠. 우리는 여기서 사서에 나와 있는 연개소문이 진주가한에게 사신을 보냈다는 그 시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서에는 연개소문이 주필산 전투 이후 사신을 보냈다고 나와 있어요. 주필산 전투라는 게 안시성을 구원하기 위해 일어난 전투라고 사서에 나와 있으니
본격적인 안시성 공략이 일어날 그 즈음 시점에 연개소문이 외교적으로 크게 움직였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즉 안시성 대결의 첫 번째 사전 변수,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고구려의 숨은 영웅이 보여준 역사에서 사라진 7월 활약, 이것과 아울러 두 번째로는 바로 고구려의 총 리더 연개소문이 주필산 전투 이후 보여준 이 외교적 움직임입니다. 사서의 이 연개소문의 행위가 기록에 남은 걸로 봐서 주필산 이후 연개소문이 이러한 뒷작업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이세민의 첩보망에도 감지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주 가한은 기본적으로 이세민, 당과의 결혼에 집착했다는 것은 그 이전에 동돌궐 당나라 바지사장 아사나 사마를 치려다가 당한테 한번 호되게 막히고 난 후 기본적으로 당이 강하다라는 것은 크게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도 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래서 초장부터 고구려를 쳐들어간다고 해도 섣불리 움직이려고 들진 않았을 겁니다. 물론 속으로야 당에 대해 사막에서 수만 마리 가축 이루면서 얼마나 피토하는 욕을 했겠습니까? 유목민족에게 가축은 목숨과도 같은 것인데 속으로야 할 수만 있다면 당을 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을 겁니다. 사서에야 뭐 이세민이 무서워서 후덜덜 떨기만 했다는 식으로 나와 있지만 그래도 가한 정도의 인물이 그렇게 새가슴 이기만 할 리는 없고, 기록에는 당이 초장에 여기 라인 여러 성들을 추풍낙엽처럼 떨어뜨리는 기세 좋은 모습으로 나오지만 여튼 중요한 건 초반 2-3개월 동안 당이 이 라인을 돌파를 못했다는 겁니다. 성이 떨어진 거야 조금 아쉬울 수는 있어도 큰 틀에선 분명히 연개소문이 원하는 대로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적어도 이 1차 고당 대결에 있어서만큼은 그래서 연개소문이 이세민보단 한 수 위였다 라는 관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점을 명색이 가한인 진주가한이 몰랐을까? 알았겠죠. 아니면 연개소문이 사신을 보내서 알려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기고 있다. 사실은 고구려가. 몇 번의 전투에서 이긴다고 그게 승부에서 이기는 것은 아니다. 진주가한 두려워할 필요 없다. 당군은 이미 힘이 빠져가고 있다. 이세민은 결코 불패의 인물이 아니다. 내가 그걸 증명해 보이겠다. 그러니 우리 고구려와 함께하자. 연개소문의 이 외교전 첩보를 들은 이세민은 상당히 심리적으로 흔들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의문의 7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고구려의 숨은 영웅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게 맞다면 주필산 전투 이후 이세민은 이런 묘한 발언을 해요. 신당서 기록에 따르면 주필산에서 대승하고 난 후 이세민, 내가 들으니 안시는 지세가 험하고 무리들이 싸나워 망리지 연개소문도 공격하였지만 능히 이기지 못하였다고 한다. 그러므로 안시성은 공격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자. 건하는 험준함을 믿고 있는데 군량은 많으나 군사가 적으므로 만약 불의에 나아가 친다면 서로 구원해 주지 못할 것이다. 건한을 차지하면 안시는 우리 뱃속에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안시를 건너뛰고 이렇게 오는데 건한을 먼저 치자는 거예요. 처음에는 분명히 안시를 치자라고 해서 왔고 또 고구려의 안시 구원군도 완벽한 대파를 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상식적으로 그러면 그 기세를 몰아 안시를 그대로 함락시키는 것이 정석이죠. 안시성 사람들 사기가 얼마나 떨어졌을 거예요. 고구려의 15만 대구원병이 처참하게 패했다는데 거의 절망적이지 않았겠습니까? 사기, 기세를 중시하는 병 운영의 기본 원칙상 안시 구원군을 대파했다면 그대로 안시를 취하는 게 낫죠, 당연히. 근데 여기서 안시로 가지 말고 건안으로 가자고 밑도 끝도 없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괜히 또 더 밑도 끝도 없이 연개소문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이세민 왈, 안시는 연개소문도 공격했지만 함락 못 시킨 곳이라고 하더라. 이게 사실 연개소문과 양만춘이라고 불려왔던 안시 성주가 서로 내전을 벌였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의 유일한 근거예요, 이게. 대부분은 근데 그것이 둘이 내전을 했다고 하는 게 정답이라고 알고 있죠. 이 말 한마디가 전부인데 이걸 가지고 연개소문과 안시성주가 앙숙이었다라고 결론 내려버리고 퉁치고 있는데요. 글쎄요. 이게 과연 절대적인 이야기인가? 지금 사서에 고구려 15만 대군이 안시를 구원하기 위해 출동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15만 정도 되는 대군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건 당연히 총 리더 연개소문이었을 것이란 말이죠. 그 얘기는 연개소문이 자신에게 격렬하게 저항했던 안시 성주와 그 주민들을 구원하기 위해 무려 15만이나 보내줬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물론 개인적 원한이 있어도 전략적 가치가 크니까 보내줬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모순이 생기죠.
그렇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거점에 당 이세민이 쳐들어온다는 것은 이미 예전부터 알고 있었을 텐데 왜 거기를 그냥 수수 방치했는가. 뺏으려고 했다가 이세민 말처럼 못 뺏어서 그냥 인정해준 것 아니냐 하겠지만 뭐 정 못 뺏으면 뭐 그 정도 앙숙이면 포위해서 굶겨 죽여서라도 빼앗아 써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중요한 곳이라면 뭐 이세민은 뭐 644년서부터 쳐들어온다고 대내외적으로 난리치고 있었거든요. 지금 당서에 나온 묘사대로라면 안시성은 지세가 험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안시성 부근에 충분한 농경지가 없을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죠. 지세가 험한 안시가 충분히 버틸 만한 식량을 그 험한 지세에서 고구려 정부에 아무 지원 없이 자급자족할 수 있었겠느냐? 이게 당연히 의문입니다. 아마 고구려 정부 차원에서 안시에 식량 공급을 해줬을 개연성이 크죠. 그러니까 나중에 당군이 쳐들어왔을 때도 그렇게 여유있게 저항할 수 있었던 것이고 고구려 정부가 쌀 한 톨도 안 주고 오직 안시의 힘만으로 그렇게 여유있게 저항했다? 그 지세 험한 곳에 있는 경제력 부족했을 것 같은 지역의 성이 납득이 되나요? 고구려 정부하고 뚝 떨어진 섬 같은 존재였다면 연개소문이 바보도 아닌데 포위해서 굶겨 죽였겠죠. 그 험한 지세의 성을 들이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연개소문이 정권 잡은 게 642년이고 지금은 645년인데 상식적으로 3년간 그냥 수수 방치했다는 게 납득이 됩니까? 원망 있는데도 15만 구원군을 보낼 정도의 전략적 가치가 중요한 성을 3년간 수수 방치했다? 그럼 전략적 가치가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말이 앞뒤가 전혀 안 맞는 거예요. 1분만 생각해보면. 근데 보통 1분도 생각을 안 하죠. 따라서 연개소문이 안시를 공격했었다는 이세민의 이 이야기는 이세민이 처음에는 안시 치러 왔다가 나중 돼서야 안시 말고 다른 데로 가자 이렇게 말하는 게 피하게 되는 발언이 되니까 그게 창피해서 괜히 밑도 끝도 없이 라이벌 연개소문을 끌어들여서 야, 걔도 못했다더라. 이렇게 자신의 창피함을 감싸기 위한 아무 말 대잔치가 아니었겠느냐. 이런 해석이 있어요. 이세민이 사실 사설을 보면요. 사람이 굉장히 그 잔머리가 능하고 그 글필 하력, 말씀드린 계책 받은 것에서 보듯 잔머리를 수용도 잘합니다. 그리고 당서에는 그 안시 건너뛰고 그 건안 말고 또 오골로 가자 이런 건의도 나와요. 도저히 안시 구원 온 고구려 15만 대군을 대파한 떵떵거리는 상황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당 수뇌부의 반응들이죠. 일단 이걸 보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당시 당 수뇌부들이 주필산 전투 이후 상당히 우왕좌왕 당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건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1번은 고구려 지원병 15만이 실제로는 완전 분쇄된 것이 아니라 안시성과 연계하여 무언가 단단한 장기적 방어 라인 구축을 어느 정도 형성하였다. 그래서 피하려고 한 것이다. 라는 게 하나가 있고 실제로 안시를 건너뛰고 다른 데를 먼저 치자는 안들은 다 나중에 취소가 되고 그냥 안시에 들이받는데요. 그 이유가 지금 그 당이 함락시킨 요동성에 상당한 분량이 있어서 여기가 또 당군의 보급 전투기지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중간에 안시가 떡하니 있으면 건안으로 가든 오골로 가든 보시다시피 군량 수송로라든가 여러모로 중간 커트 역할을 게릴라전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지가 안시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적, 장손 무기 이런 사람들이 그러한 이유를 들어서 건안, 오골로 점프하는 걸 반대합니다. 당연하죠. 사실 이거는 눈앞의 장벽이 아무리 깨기 힘들어 보여도 그걸 돌아간다는 건 엄청난 뒤통수 맞을 개연성을 남겨두는 거니까. 근데 이세민도 나름 노련한 인물이라 그걸 모를 리 없거든요. 그걸 알면서도 안시를 건너뛰자고 한 것은 애초에 최초 안시를 목표로 했던 당시에 비해서 안시의 방어라인 깨는 게 훨씬 더 힘들어졌기 때문일 테죠. 바로 이 점 때문에 이세민과 그 일련의 수하들이 안시를 피하고 다른 데로 점프하려고 했다라는 일설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연개소문의 이 설현타 외교 때문에 이세민에게 조급증이 생긴 것이 아니냐라는 썰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세민을 조금 무서워해서 섣불리 움직이지 못했던 진주 가한. 그러나 지금 연개소문이 사신을 보내서 뻔뿌질을 시작했단 말이죠. 진주 가한이 좀 갈등은 하겠지만 여차해서 그래 사나이 한 번 인생 아니더냐 이세민이 강하다 한들 내 이 기회를 놓치면 언제 그 대굴욕을 갚아줄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휙 결단을 내려버리면 기회는 찬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세민은 안 그래도 지금 교착 상태인데 설현타까지 발광을 시작하면 너무 난감하죠. 그래서 빠른 승부를 위해 도박수를 던져보려고 하는 심리가 생긴 것 아니냐라는 해석인 거죠. 사람이 핀치에 몰리면 좀 이성을 잃지 않습니까?
참 이걸 조심해야 되는데, 점프에 반대하는 이적 장손무기, 그거죠. 안시에 상당한 적 세력이 있는데 이걸 건너뛰고 더 깊이 들어가다가는 적진 깊숙이서 보급도 잘리고 완전히 갇혀서 수십만의 대군이 갈 길을 잃고 대몰살 당할 수가 있다. 까딱하다간 옛날 수나라 꼴 난다. 수나라가 고구려한테 덤비다가 멸망한 거잖아요, 사실상. 당나라가 이때 뭐 고구려 원정 직전까지는 잘 나갔다곤 하지만 나라가 만들어진 지가 아직 오래된 것이 아니란 말이죠. 특히 이세민 본인도 상당히 정통성 부족하게 우격다짐으로 황제가 되었기 때문에 한 번의 대패로, 한 번의 꺾임으로 굉장히 큰 위기를 겪을 수도 있는 요소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도 여기서 이세민을 좀 칭찬해주고 싶은 것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원래 계획대로 안시성 공격 쪽으로 그냥 마음을 돌렸다는 것이죠. 참 이게 대단한 거예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역사를 보면서 이런 걸 배워야 되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일이 잘 안 풀리지 않습니까? 그 대단하고 요란한 역대 최고 황제니 뭐니 말이 많았던 이세민조차도 지금 핀치에 몰리고 있단 말이죠. 바로 이런 상황에서 늘 성공만 해오던 사람이 그 핀치의 초조감을 이기지 못하고 무리를 해버리면 수십 년간 쌓아온 것이 한순간에 와르르 대박살이 나버리거든요. 지금 여기서 이세민이 그냥 본인이 툭 뱉은 말대로 안시를 건너뛰고 더 깊숙하게 들어가는 움직임을 취했다면 뭐 이세민은 정관의 친이 뭐니하는 후대의 칭송은 고사하고 고구려 원정 끝에 사망한 한순간의 경솔로 모든 걸 다 잃은 사람으로 역사에 기록될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이세민 개인의 카리스마에 상당히 의존하던 초창기 당은 바로 대난리에 빠져 분열, 혼란이 찾아왔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연개소문 성격에 대륙에 본격적으로 개입하려고 시도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니면 당 쪽이 대혼란에 빠졌으니까 서쪽은 걱정 안 해도 되니 원래 하려고 했던 남진, 신라와의 대결에 더 집중할 수도 있었을 거고요. 근데 여기서 이세민이 참습니다. 그냥 에이 알았다. 원래대로 안시 공격으로 그냥 하자. 이렇게 의사결정을 내려요. 사실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인상적입니다. 역시 역사에 이름 남기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비록 적수긴 하지만. 어쨌든 저쨌든 안시에 들이받을 수밖에 모든 선택지가 제한되어 버린 이세민, 그리고 그를 그렇게 몰아간 것은 연개소문. 또 연개소문 외교 때문에 이세민은 조기 종교를 시켜야 하는 상황이 되어 버린 거죠. 선택지가 강제로 하나로 좁혀져 버렸는데 그나마 그 하나의 선택지도 최대한 빠르게 들이받아서 빨리 해결해야만 하는 상황에 내몰린 이런 상황을 만들어낸 전략가 연개소문. 근데 여기서 굉장히 참 묘한 타이밍에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 설현타의 진주가안이 이 무렵에 세상을 뜹니다. 9월 7일에 세상을 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이전 즉 한창 안시성 대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무르익을 딱 그 타이밍 때쯤 굉장히 아팠겠죠. 즉 바로 8월. 그때 아팠다 하필이면 그때. 참 이걸 보면서 진짜 그 황제를 천자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천운이라는 게 있는 것인가. 이러면서 또 설현타가 진주가안 사망 후 후계 다툼이 일어나요. 하필이면 이때. 사실 연개소문 입장에서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을 일이고 이세민 입장에선 그야말로 한숨 돌릴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이게 혹시 그 진주가안이 이세민한테 엄청난 가축 수십만 마리를 잃는 대사기를 당하고 나서 정신적 충격을 받아서 그때 이후로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마저도 드는데 여하튼 이 천운을 바탕으로 당군은 계획대로 안시에 들이받습니다. 들이받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신당서 당의 모든 장수들이 서둘러 안시성을 공격하였다. 황제 이세민이 성 안에서 들리는 닭과 돼지의 소리를 듣고 이세적에게 말했다. 성을 포위한 지 오래되어 성 안에는 밥을 짓는 연기가 나날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았는데 헌데 오늘 갑자기 돼지와 닭 잡는 소리가 요란하니 이는 틀림없이 군사들을 잘 먹인 후에 야습하려는 것이다. 병사를 단속하여 이에 대비하라. 아니나 다를까 이날 밤 수백의 군사들이 성에서 줄을 타고 내려왔다. 그러나 이미 생각하고 있던 이세민은 이에 직접 성 밑에 와서 병사를 소집하여 재빨리 반격하였다. 고구려군은 수십 명의 사상자를 내고 도주하였다. 역시나 그 이세민의 잘남을 어필하기 위한 사서의 기록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고 이렇게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소규모 대결은 크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죠. 이세민 잘난 척 용도 빼면. 그 외엔 이런 기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구당서 8월에 마침내 안시성을 공격하여 고 연수 등 항복한 무리들의 진영을 그 성 아래로 끼워놓고 그들을 불러내었다. 성 안의 사람들은 견고하게 지키고 움직이지 않으며
매번 이세민의 지휘 깃발이 보이면 반드시 성에 올라 북을 치고 시끄럽게 굴며 저항하였다. 이세민이 매우 노여워하자 이적이 말하기를 적을 격파하는 날 남자들을 모조리 주살해버리시지요 하니 성 안에서 이 말을 듣고 고구려 군들이 모두 죽음을 각오하고 항거하기 시작하였다. 지금 이 상황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세민의 지휘 부대 깃발이 오를 때마다, 즉 이세민이 나타났다 이럴 때마다 고구려 군들이 맹렬하게 야유하고 아주 이세민을 모욕하는 그런 욕설을 날리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민이 분노했겠죠. 물론 사서에 당시 고구려인들이 뭐라고 욕했는지 기록이 될 리가 없겠죠. 공격은 제대로 안 되고 황제는 고구려 병사들에게 모욕이나 당하는 이런 답답한 상황 속에서 사서에 따르면 여기서 당군은 이제 이러한 카드를 들고 나왔다고 합니다. 바로 그 유명한 토산이죠. 사서에 따르면 이 토산 전략은 당나라군의 회심의 필승 카드인 것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50만 명의 인력을 동원해서 60일간 쌓았다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단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죠. 보통 공성전을 할 때 지키는 병력보다 공격하는 쪽 병력이 압도적으로 많으면 사실 60일 동안 토산이나 쌓고 있는 건 매우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그 삼국지에서 사마이가 맹달을 처단할 때 공성전을 하잖아요. 이때 굉장히 스피디하게 몰아치죠. 16일 동안 8방면에서 정신없이 몰아쳐 함락시켰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에 대해 사마이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마이, 맹달의 군사는 적고 그러나 식량 여유는 있었다. 반면 우리는 맹달보다 군사는 많으나 상대적으로 식량이 부족했다. 우리 부대가 맹달의 4배이므로 설사 공성전을 하다가 우리 군의 사상자가 맹달 쪽보다 2배가 더 나온다고 해도 그래도 여전히 2배의 병력 우위는 유지되는 것이니 신속하게 몰아붙였던 것이다. 그러니까 병력이 압도적으로 많을 때는 그냥 훨씬 더 많은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빨리빨리 밀어붙여서 시간을 절약하는 게 능사라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기본적인 병법입니다. 근데 만일 안시성의 병력이 흔히 알려진 대로 극도로 작았고 당군이 수십만이었다면 사마이처럼 4배가 아니라 수십 배였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세워라 내워라 토산이나 쌓고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납득하기 힘든 전술이죠. 정말 토산이나 쌓고 있었다면 당시 당나라 병사가 안시를 지키는 고구려 총 병력보다 많다고 해도 그렇게 엄청나게 많지는 않았던 게 아니냐. 사마의처럼 더 큰 손해를 보면서도 밀어붙일 만한 압도적 우위는 아니었던, 즉 병력 하나하나가 상당히 대군이라고 해도 상대적으로 아까웠었던 상황이 아니냐. 즉 사실은 고구려 지원군 15만이 대부분 대파되었다는 주필산 전투의 기록이 이 토산을 통해서도 또 한 번 여기서 더 부정되는 것이 아니냐. 이미 많이 부정되었지만 이런 견해가 하나 있는 거예요. 공성에서 토산의 목적이라면 3개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동등한 높이에서 성벽 위 적군을 향해 원거리 공격을 하는 용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같은 높이에서 사격을 한다는 거죠. 뭐 활이든 뭐든. 아무래도 아래에서 쏘는 것보다는 대등한 높이에서 쏘는 게 효과가 훨씬 크겠죠. 두 번째의 목적으로는 보통 공성에서 성벽 위로 올라가는 이렇게 사다리로 타는 방법을 많이 쓰는데 토산을 이용해서 좀 더 용이하게 성벽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이건 실제 나중에 전투 양상 때 나타나는 상황이기도 하죠.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3. 세 번째는 토산 자체를 아주 높이 쌓아서 성 안을 정찰하는 정찰대로서의 용도가 있겠습니다. 뭐 쌓아두면 써먹을 땐 있긴 있죠. 뭐 여러가지 그런 목적들. 다만 문제는 토산이 무슨 배처럼 이동시킬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애초에 만들 때부터 고구려군이 다 뻔히 지켜보게 된다는 것이죠. 60일 동안 쌓았다고 하는데 그 정도 기간이면 고구려도 상식적으로 무슨 노는 것도 아니고 60일 동안 대비책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원래 전략이라는 게 상대가 대비할 틈을 안 주는 것이 기본 중에 기본인 거잖아요. 그런데 나 이런 전략 쓸래 하고 60일 동안 거의 전시회 열듯이 다 보여주면서 한 거라면 이게 과연 필살기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인가. 방어군이 무슨 바보도 아니고. 요동성에서는 대형 포차가 괴력을 발휘했다고 사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거는 뭐 대비를 잘 못했을 수도 있죠. 나타나자마자 쏘아댔을 테니까. 근데 이거는 뭐 우리 토산 만들어요라고 60일 동안 콘서트 하면서 한 건데 고구려군 입장에선 충분히 대응 전략을 세울 시간이 넉넉했다. 즉 이런 시간 낭비, 군량 낭비, 전략적 효과성 결여,
근데 지금 빨리빨리 이 라인 돌파해야 되거든요. 음력 8월이면 여름 다 끝나가는 거고 이제 곧 가을과 겨울이 온단 말입니다. 근데 당구는 현재까지 약 4개월여 동안 뭔가 대단한 것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여기를 돌파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몇 달 동안. 이제 좀 있으면 싸우기가 힘든, 더 나아가 싸울 수가 없는 시기가 오는데 여기서 세워라 내워라. 그것도 무슨 숨겨진 비밀 전략, 뒤통수 치기도 아니고 뻔히 다 보이는 토산 쌓기 콘서트에 모든 걸 다 올인했다? 만일 그랬다면 진짜 바보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당군이 안시성 부근에서 소위 주필산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고 기록된 것이 6월 23일. 그런데 안시성에 본격적 공격을 감행한 건 8월 10일. 이게 이른바 사라진 7월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7월 13일 의문의 당군 전사자 시신에 대한 지시가 있었고 토산을 60일 건설했다라는 말은 바로 그 사라진 7월을 메꿔보려는 그런 건 아니었느냐. 토산이 있긴 있었을 거예요. 다만 그 토산을 핑계로 이 사라진 7월에 있었던 진짜 무언가 일을 덮어보려는, 그래서 60일 동안 이걸 만들었다라고 이야기가 꾸며진 것이 아니냐. 이런 추론 현화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7월이 그냥 기록 공백 상태로 나오면 그때 뭐 한 거야? 이상하잖아. 당연히 이렇게 누구라도 느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별별로 없던 토산이 크게 부각이 되었다. 이 토산이 정말 안시성 전투에서 중요한 부분이냐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드는 기록은 이외에도 더 있습니다. 사설을 한번 볼까요? 구당서. 강하왕 도종에게 명령을 내려 토산을 쌓은 후 성의 동남쪽 모퉁이를 공격하게 하였더니 고구려 역시 성벽에 담을 더욱 올려 저항하였다. 그러니까 토산을 쌓으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죠. 추가로 또 담을 올려가지고 이적이 그들의 서쪽을 공격하여 포석과 충차로 그들의 망루와 성곽퀴를 허물어 버리자. 성곽퀴라는 건 성 위에 낮게 또 쌓아놓은 담입니다. 성 안에선 무너지는 곳을 따라 즉각 목책을 세웠다. 근데 이 다음부터 기묘한 일이 일어납니다. 구당서. 도종이 나뭇가지로 흙을 쌓아 올려 토산을 만들고는 그 중간에 5끼를 내어 나무를 걸치고 흙으로 위를 덮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작업하니 점차 성에 가까이 다다르게 되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흙을 계속 퍼 올려 쌓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앞으로 기울어지면서 커져서 점점 성벽으로 붙게 되었다. 뭐 이런 얘기로 보이죠. 일단 도종이 과의도의 부보개를 보내 군대의 병력을 거느리고 산꼭대기에서 적을 막게 하여 토산을 점차 높이 올려 그 성을 밀치니 성이 붕괴되었다. 흔히들 이 당토산이 예기치 못하게 무너졌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구당서의 묘사는 밤낮을 가리지 않은 점차 성에 가까이 다다르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서서히 가서 붙었다는 얘기죠. 이 갖다 붙은 게 이제 의도한 것이든 아니든 갑자기 찾아온 일은 아니에요. 보니까. 근데 이 다음 묘사를 보면 토산을 점차 높이 올려 그 성을 밀치니 성이 붕괴되었다. 밀쳤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점점 붙는 걸 인지하면서도 계속 밀어붙인 거죠. 뭐 이것은 괜찮은 전략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됐다는 거 아닙니까? 밀쳤다는 건. 이건 사실 그야말로 땡큐죠. 보통 공성은 이런 식으로 사다리로 많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거에 비해서 이건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에 비해서 이거는 걸어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건 당나라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기회는 찬스죠. 근데 여기서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나요. 구당서. 토산이 성을 밀치니 성이 붕괴되었다. 지금 이 토산이 기울어서 성벽을 밀치니까 그 무게 때문에 성벽마저 무너졌다는 거죠. 이 더더욱 대찬스 아닙니까? 하늘이 당을 돕는 건데 근데 이 성벽이 무너지고 토산이 벽으로 엎어졌다는 묘사 이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움직임을 당군이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부보개가 사사로이 통솔하던 곳을 떠나 있었는데 고구려인 100명이 무너진 성틈으로 싸웠으며 마침내 토산을 점거하였다. 그러니까 토산이 무너져서 성벽의 일부를 허무는 초유의 대찬스가 발생을 했는데 그 찬스를 살려서 여기를 이 지점을 대대적으로 대후벼파도 모자를 파내 밑도 끝도 없이 토산 방위의 담당자였던 부보개가 사사로이
즉 갑자기 무슨 개인적 사정이 생겨서 자리를 비웠다는 거죠. 이 중요한 일이 터진 순간에 토산을 떠나 다른 데 가서 개인 볼일을 봤다. 이 말이 됩니까? 일단 이것도 황당한 얘기인데 그 다음 또 묘사가 성벽의 일부가 허물어지니 고구려 병사들이 뛰쳐나와서 60일 동안 50만 명이 대공사했다는 이 대토산의 상부를 점거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구당서에 따르면 그 병력이 불과 100명이라는 겁니다. 뭐 삼국사기에선 몇백 명이라고 했는데 거의 50보 100보죠. 이것도 몹시 황당한 이야기이죠. 50만 명이 60일 동안 대공사를 했다고 하고, 그리고 이 안시성 전투의 최대 하이라이트가 이 대토산이었다면서요. 근데 그게 고작 구당서 기준 100명, 다른 사서 기준 수백 명으로 점거가 가능한 산이라는 게, 그러면 그건 대토산이 아니죠. 도무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사서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 토산의 방위를 맡겼다고 하는 부보계라는 인물이 관직이 불과 과의라고 나와 있어요. 과의는 절충도의 아래에 있는 관직인데 절충도의가 불과 1,000명을 거느리는 자리입니다. 그러니에 아래에 위치한 관직이니까 부보계가 거느릴 수 있는 병력이라고는 고작 해야 수백 명 정도에 불과하겠죠. 아니 60일 동안 50만 명이 건설한 이 전체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대토산을 고작 잘해야 수백 명짜리 지휘관한테 맡긴다고? 말이 됩니까? 1. 토산이 성벽의 일부를 허무는 사상 초유의 대찬스에 토상 담당자가 난데없이 밑도 끝도 없이 개인적 볼일로 자리를 비워 60일 50만 명 건설 대토산이 고작 100명으로 점거를 당해 구당서. 그런 최중요 거대 대토산을 고작 수백 명짜리 지휘관한테 맡겨?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으니까 이 대토산이 자리를 비웠겠죠. 부복에도. 그리고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으니까 몇백 명한테 맡겼고 몇백 명한테 뺏긴 거겠죠. 당나라 군대가 수십만 명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신당서에 구원군 물리쳤다는 주필산 전투 이후에도 안시성 무리가 10만이라는 장손무기 발언도 나오고요. 이 토산 공방전은 끼케야 그 전체 대세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몇백 명들이 잠시 아웅다웅했던 극히 작았던 소규모 전투에 불과했던 겁니다. 즉 토산은 매우 작았다. 만일 토산이 거대했으면 수십만이 이리로 몰려들어갔겠죠. 허물어졌을 때 천재일우의 기회인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회입니까? 토산이 작았으니까 수십만 명이 달려드는 그런 행위를 못한 거겠죠. 사다리로 올라가는 것보다 이게 얼마나 나아요. 매우 작은 해프닝에 불과한 사건이었다. 그런데 이 작은 사건은 이세민에게는 오히려 큰 찬스였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안시성 전투 전반에 걸친 자신의 실책을 이 사건의 담당자였던 부보계에게 뒤집어 씌울 찬스 말이죠. 내 잘못이 아니다. 다 사사로이 자리를 뜬 태만한 부복의 잘못이다. 라고 요란스럽게 떠들면서 언론 플레이를 펼치는 거죠. 자신이 보신 책임 면피를 위한 기회를 귀신처럼 잘 낚아채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세민은 정치인으로서 그런 능력도 갖추고 있었던 것이죠. 사서에는 부복의 목을 참하고 그 목을 전군에 조리돌림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지부진한 거는 황제의 전략적 실책이 아니라 부복의 같은 이런 자들이 있었기 때문인 거야. 안 좋아지는 부대 여론에 대한 면피를 위해 부복에는 희생당한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시선이 있습니다. 토산과 부복회를 통해 두 가지 면피가 달성이 된 거죠. 사라진 7월, 전체적인 공략의 실패. 이미 이세민은 주필산 이후 뜬금없이 안시성 치지 말고 건안으로 가자고 제안하는 등 본인이 이미 안시를 함락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안시를 함락시킬 수 있다고 봤으면 뭐 하려고 여기까지 와서 갑자기 딴 데 가자고 하겠어요. 안 된다고 보이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지. 그런 이세민에게 있어 돌아가는 전황이 역시 안 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수록 머리를 채워가는 생각은 어떻게 하면 면피를 할까였을 겁니다. 그러면서 눈에 불을 켜고 찾았겠죠. 자신의 실책 오판을 뒤집어 씌울 대상을. 실제 부복회가 이 조그마한 몇백 명짜리 토산과 관련해서 무언가 실수를 저질렀을 수는 있겠죠. 그러니 침소봉대. 간교한 정치인들이 제일 잘 쓰는 기술이 침소봉대 아니면 축소은폐잖아요. 이건 뭐 우리 일상생활에서 직장 사내 정치에서도 많이 보이는 건데 어떤 팀의 장이 이거 합시다 밀어붙입시다 했는데 망했어. 그러면 야 이거
내 의사결정이 잘못되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실제 수행했던 밑에 팀원이 잘못 운영해서 이렇게 망한 거예요. 흔히 볼 수 있는 장면들인데, 헌데 부복에는 그 면피를 뒤집어 씌우려는 상대가 너무나 거대한 강자였기 때문에 알면서도 그냥 뒤집어 씌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침소 봉대와 축소 은폐, 그 껍질들을 벗겨나가는 게 우리가 살면서 해야 할 정의 구현 중에 하나이죠. 근데 고작 이 천하를 건 대싸움의 성패를 몇백 명 지휘관한테 다 뒤집어 씌운다는 게 스스로도 어이가 없었던지 조금 더 거물인 강하왕 이도종이 맨발로 이세민 앞에서 싹싹 비는 퍼포먼스를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세민은 너의 죄는 크나네 용서해주마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마디로 쇼를 하는 건데, 제가 부보계라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인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저 자신의 삶, 그리고 우리들 대부분의 삶이 이세민 같은 초고위층의 삶이 아니라 부보계 같은 그런 서민의 삶이기 때문이죠. 부보계도 찍소리 한마디 못하고 처형을 당했지만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자신이 하고 싶었던 말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자기 변론을 너무나 하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사서에 부보계의 변론은 단 한마디도 기록되어 있지 않죠. 그는 이세민의 명예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것은 물론 수천 년 뒤까지 이어질 불명예까지도 끌어안아야 했습니다. 이세민이라는 거대 권력자를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었겠습니까? 사서에 기록되지도 못한 제2, 제3, 제4의 부보계는 엄청나게 많았었겠죠. 근데 그게 바로 저, 그리고 우리 같은 평범한 서민들의 삶이었어요, 역사 속에서. 사실 지금도 그렇죠. 오늘날에도 주목받는 슈퍼스타, 성공한 대사업가, 잘나가는 정치인, 그분들이 물론 그분들 개인의 능력도 훌륭하시지만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슈퍼스타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십, 수백, 많게는 수천 명의 노력이 필요한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슈퍼스타 그 한 명의 이름만을 기억하지 그 뒤에 있는 수십, 수백 명에 대해서는 눈길 한번 제대로 주지 않죠. 우리 자신이 사실은 그 수백, 수천 명 중에 한 명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비단 부보계뿐만이 아니고요. 역사 속에서 영웅이라고 일컬어지는 이들을 위해 짓밟히고 쓰러지고 사라져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들이 바로 1000년 전의 나, 2000년 전의 우리였어요. 결국 애초에 될 것이 아니었던 당의 안시성 공략은 9월 18일자를 기해서 종결이 납니다. 당군 퇴각. 이 퇴각에 대해 사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사기. 안시 성주가 성 위에 올라가 이세민에게 절을 하며 작별을 고하였다. 황제 이세민은 그가 성을 굳게 지킨 것을 가상히 여기고 비단 100피를 내려주어 그가 자신의 임금을 섬긴 것을 격려하였다. 사실 이런 게 정치인이죠. 여봐라, 비록 적장이지만 저자는 자신의 임금을 모시기 위해 저리 필사적으로 싸우지 않았더냐. 속마음. 따라서 너희들도 나 황제 이세민을 위해 절대 충성해라. 앞으로도. 알겠지? 매사 사사건건 하나하나를 다 정치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활용을 하는 거죠. 정말 사서대로 안시 성주가 떠나가는 이세민에게 절을 했는가? 아니면 기록자들이 그냥 이세민 띄워주려고 없는 일을 소설을 쓴 거냐? 알 수 없죠. 했을 수도 있고 지어낸 얘기일 수도 있고. 자치 통감에 보면 후퇴할 때 이세민은 이 도종에게 4만 병력을 거느리고 후위를 담당하게 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퇴각하는 당군을 고구려군이 덮칠까 우려하는 모습이죠. 이틀 후인 9월 20일 당군은 요동성에 도착하고 21일에는 요수를 건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빠르게 물러나는 모습이죠. 상당한 강행군 퇴각으로 보이는데 근데 퇴각하는 길에서 당군이 대고생을 합니다. 요택은 진흙 벌판이어서 수레와 말이 통과할 수 없었다. 황제 이세민은 장손무기에 명령하여 1만 명의 풀을 베어 진흙길을 메우게 하고 수레로 다리를 삼아 건너도록 하였다. 황제도 직접 말채찍에 섭을 묶어 이 일을 도와주었다. 10월 1일 황제가 포구에 이르러 말을 멈추고 진흙길 메우는 작업을 독려하였다. 모든 군대가 발착수를 건넜다. 바람과 눈이 휘몰아쳐서 군사들의 옷이 젖고 동사자가 많이 생겼다. 항복사기. 고현수는 항복한 뒤로부터 항상 분기하고 한탄해하다가 얼마 후에 화병으로 죽고 고해진은 결국 장안에 이르렀다.
고구려 군대와 당나라의 병사 중에 사망자가 많았으며 말들도 많이 죽었다. 이세민이 성공하지 못한 것을 깊이 후회하고 탄식하며 말했다. 만일 위징이 있었다면 나에게 이번 원정을 하지 못하게 했을 텐데. 위징은 643년에 사망한 이세민의 신하 중 한 명인데요. 당시 위징이 사망할 때 이세민은 울면서 나는 오늘 내가 가진 세 개의 거울 중 하나를 잃게 되었구나. 첫째는 의관을 보는 거울, 둘째는 패망한 역사를 보며 배우는 거울, 셋째는 나의 그릇됨을 비춰주는 거울. 그 셋째가 바로 위징이었다. 아, 위징이요. 이런 말을 하기도 했다고 해요. 제가 역사책을 읽는 이유도 뭐 딸딸 외워서 지식 자랑하려고 보는 게 아니라 삶의 거울 하나를 얻기 위함입니다. 결국 천하를 손에 넣었다고 자만하던 이세민도 거울 하나가 깨지자 바로 비참한 패배자가 되고 말았다. 늘 거울로 자신을 비추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사서에 나온 연개소문과 이세민의 희대의 대결 기록인데요. 하지만 민담에는 또 다른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이 추가로 전해집니다. 일단 그 몽롱탑 전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래요. 이세민이 이제 군을 거느리고 어떤 지역에 주둔을 하면서 고구려군과 대치를 하고 있었는데 야심한 시각에 직접 고구려 진영을 정탐하러 그쪽으로 가봤다는 거죠. 근데 하필 그때 금방을 순찰 중이던 연개소문하고 조우했다는 거예요. 이에 연개소문이 버럭하면서 달려들었고 이세민은 기겁을 하면서 도망가게 됩니다. 처음엔 말 타고 도망가다가 말이 늪에 빠져서 나자빠지게 돼요. 해서 자신의 두 발로 걸음아 나 살려라 라고 도망가게 되죠. 근데 결국 그 사람 발인이 그 말 탄 연개소문에게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때 한 우물이 이세민 앞에 나타납니다. 이세민은 주저없이 그 우물 안으로 뛰어들어 숨습니다. 뒤쫓던 연개소문은 갑자기 이세민이 사라지자 주변을 수색하는데요. 당연히 우물이 눈에 띄죠. 해서 연개소문이 우물 안을 한번 봅니다. 이세민 절체절명의 상황인데 근데 이때 우물에 거미줄이 굉장히 많이 쳐져 있었다고 해요. 해서 일단 거미줄 때문에 우물 안이 잘 안 보이고 또 밤이었으니까 그리고 에이 뭐 거미줄이 이렇게 쳐져 있는데 저 안으로 들어갔겠어 해서 그렇게 이 우물을 그냥 지나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세민이 살아나게 되었다. 이세민이 살아난 기념으로 그 근처에 탑을 세웠으니 그게 몽롱탑이다라는 겁니다. 이 몽롱이라는 게 몽롱하다 할 때 그거거든요. 흐릴 몽, 흐릿할 롱 해서 몽롱인데 거미줄 때문에 시선을 흐릿하게 안 보이게 만들어줘서 이세민이 살았다 이거죠. 그리고 잘들 아시듯 경극에도 연개소문이 등장을 합니다. 주로 내용은 이래요. 이세민이 패퇴하고 도주를 하는데 연개소문이 대병을 이끌고 맹추격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세민이 잡혀요. 이에 연개소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나라의 왕 이세민이요. 좋은 말로 할 때 항복해라. 항복만 하면 내 너를 후하게 대접하겠노라. 이세민,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 내 비록 이번 승부에선 지형을 제대로 몰라 패했지만 다음에는 100만 대병을 이끌고 다시 와서 개소문 내놈의 목을 기필코 베고 말 것이다. 연개소문, 패배자 주제에 허풍은 살았군. 여기 항복 문서를 만들어 왔다. 어서 네 이름이나 써라 셈이나. 만일 쓰지 않는다면 지금 내 화살이 너의 가슴을 꿰뚫어 주리라. 이에 이세민은 통곡을 하면서 떨리는 손으로 붓을 잡습니다. 근데 이때 바람처럼 등장하는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서린귀예요. 서린귀가 휘하들을 거느리고 달려와서 폐하 신 서린귀가 왔습니다. 이제 안심하시옵소서. 개소문 내 이놈 넌 내 칼이나 받아라. 이래가지고 경극에서는 고구려군이 혼비백산합니다. 그리고 그곳이 진흙 벌판이었는데 버전에 따라서는 거기서 서린귀가 이세민을 말에 태운 다음에 그 말의 배를 창으로 푹 찔러가지고 창에 꿰어서 이세민을 태운 채로 그 말을 창으로 이렇게 해서 들쳐업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그런 버전도 있습니다. 이세민의 목숨이 경각에 달리는 이런 민담들이 전해지는 걸 봤을 때 고구려의 추격전이 상당히 매섭게 펼쳐졌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관점도 있죠. 실제로 자치통강에 보면 이세민이 서린귀에게 이런 말을 하는 대목이 나와요. 짐과 짐의 제장들은 이제 모두 나이가 들었다. 이젠 신진들이 힘을 발휘해 줄 때다. 이러한 때에 내 요동은 비록 얻지 못했지만 그대 서린귀를 얻게 되었으니 몹시도 기쁘구나. 이렇게 유독 서린귀에 대해 엄청난 극찬을 하는 말이 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서린귀가 고구려 추격병에 의해 죽을 뻔한 이세민을 구했던 걸까요?
연개소문 시리즈를 굉장히 길게 해왔습니다. 사실 642년 정변에서 천하제일영웅을 자칭하던 이세민을 격파한 645년이 연개소문 생애에서 가장 빛나던 순간이 아닐까 해요. 물론 649년에 사망한 이세민과는 달리 연개소문 그 이후로도 오래오래 살면서 열심히 고구려를 지키죠. 하지만 연개소문이 있을 때는 버텨내던 고구려는 결국 연개소문 사망 후 나라가 멸망하고 맙니다. 연개소문이 일반적 기록에 적힌 것 이상으로 당대의 위명이 대단했던 인물이었던 건 맞아 보여요. 일단 이세민도 어떻게 보면 왕도 아닌 일개 신료인 연개소문을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고, 안시성 피하려고 할 때도 괜히 연개소문 들먹이고, 야, 연개소문도 함락 못 시켰다는데 나도 좀 피해도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뉘앙스인데, 이건 연개소문의 위명이 당시에 엄청났었다는 정황 아니냐, 이렇게 보기도 하죠. 여하튼 그 645년에 있었던 이 큰 위기를 넘기고 그 이후에도 당 고종 계속 쳐들어오는데, 연개소문이 있는 동안은 다 막아냈습니다. 연개소문이 고구려를 지켜낸 호국의 인물이었던 것은 분명해요. 그 연개소문을 옹호하시는 의견 쪽에서는 연개소문의 지나친 대당 강경책이 당나라의 침공을 불러들인 것 아니냐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그건 사서 원문을 한 번도 제대로 안 읽어보고 하는 이야기다라는 역비판을 또 하죠. 왜냐하면 기본적인 삼국사기만 읽어봐도 연개소문이 집권 초기 당나라 이세민한테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한 것은 꽤 보이거든요. 이세민이 연개소문한테 신라공격하지 마라, 이 요구를 하면서부터 연개소문도 화내기 시작하는데, 연개소문은 우리가 빼앗겼던 땅을 되찾는 것 뿐인데 그걸 왜 내정 간섭을 하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빼앗겼던 땅을 되찾는 자주적 활동까지도 당나라한테 쫄아서 예 그럼 안 하겠습니다, 어이구 말 듣겠습니다, 가만히 있었어야 하냐 라는 것이 연개소문 옹호하시는 의견에서의 논거이죠. 그리고 당 이세민은 동돌골도 고창 뭐 거기도 등등 어차피 주변 나라들을 가만히 두었던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빌빌 기었다고 야욕의 이세민이 안 쳐들어 왔을 것이라는 보장은 또 어디 있느냐라는 겁니다. 사실 두 가지를 동시에 다 얻기가 힘든 것이 우리의 그 모든 삶이겠죠. 자존심도 세우고 쳐들어오는 것도 맞고, 두 가지 다 충족시키기가 자존심도 세우고 실리도 얻고 뭐 쉽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직장생활만 해도. 칭찬을 하는 건 한 번만 생각해도 돼요. 하지만 남을 비판할 때는 두 번은 생각해 봐야죠. 그게 인간에 대한 예의일 겁니다. 역사 속 인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입장을 뒤바꿔 놓고 누군가 나에 대해 0.1초도 내 사정 생각해보지 않았으면서 넌 왜 그거밖에 못해, 너 왜 이렇게밖에 못해, 너 왜 그따위로밖에 못 살아, 이러면 화날 거잖아요. 근데 역사 속 인물에 대해서는 우린 너무나도 쉽게 이렇다 저렇다 평가를 하죠. 과연 나는 남을 평가할 자격이 있는가? 모든 남을 평가하기 전에 먼저 이 질문부터 해보고 그 이후에 평가를 해도 해야 진정 그 사람을 이해하는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개소문 시리즈만 거의 20편 가까이 했어요. 제가 영상을 2, 3주 간격으로 올리니까 거의 1년 가까이를 한 셈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대충대충 퉁치지 말고 최대한 다각도로 생각해봐 주는 게 인간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한 테마를 수박 겉핥기로 다룰 생각이 없습니다. 제 방송은 역사 방송이 아니에요. 늘 말하지만 역사 방송이 아니라 인간에 대해 생각하는 방송입니다. 연개소문 인생의 가장 빛나는 순간까지를 살펴봤습니다. 사실 이 이후에 연개소문 인생이 더 펼쳐지고 고구려를 위해 열심히 싸우지만 결국 그 이야기들은 고구려의 멸망, 그 종착점을 향해 가는 과정이라서 연개소문 시리즈는 여기서 종결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계속 이것만 할 수는 없고, 한 인물의 가장 빛나는 순간만 기억해 주는 것도 꼭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테마는 좀 더 간결하고 재밌는, 더 유익한, 더 흥미있는 테마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